이 당시 제물방은 초가집도 몇십 채밖에 없었고 선박도 몇 척밖에 없는 작은 포구였습니다. 19세기 말 작은 포구가 경랑에 휩싸였다. 개항, 외세에 의해 제물포가 열린 것이다. 작은 포구는 근대 도시, 관문 도시로 빠르게 변모해 갔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개항지인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왜 인천에 많이 오느냐?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수많은 최초 근대 건축물들이 인천에 들어섰다. 개항의 유산들. 지난 140년 동안 인천의 정체성이자 대한민국의 근대 유물로 남았다. 최초가 진짜 많은데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다 모른다는 사실이 참 처음에 와서 놀랐어요. 개항의 역사에서 미래의 시간을 향해 인천이 제2의 개항, 부흥을 선언했다. 지난 6월, 인천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제2회 동포청 출범 기념식. 국내 최초로 750만 재외 동포들을 위한 정부 기구가 출범한 것이다. 300만 시민과 750만 동포가 함께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날 특별한 감사패 전달식이 눈길을 끌었다. 인천에 대한 애정과 봉사 정신으로 감사패를 받은 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동포들이었다. 선조들이 220년 전에 시작이 여기 인천 제물포에서 하와이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120주년을 맞춰서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해서 이제 한국으로 인천으로 오게 된 거죠. 지난 3월 4명의 한인들이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했다. 이들은 요트 한 척에 의지해 태평양 횡단을 감행했다. 무려 90여일 동안 태평양의 거친 파도와 맞섰다. 아무런 지원이 없는 단독 항해였다. 창피해 죽겠네. 아니 끌어당길 때 가져왔어야지. 이들의 항로는 역사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다. 반갑습니다. 들르는 곳마다 동포들이 대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대원들은 로스앤젤레스를 출발, 하와이, 사이판을 거쳐 인천에 도착했다. 대원들의 항로는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건너간 바로 그 길이었다. 마침내 도착한 인천. 마중 나온 시민들이 대원들의 특별한 항해를 뜨겁게 환영했다. 예, 연어의 귀향이라 그럴까요? 예, 연어들이 이제 알을 해서 부화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거슬러 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후세들이 다시 그걸 거슬러 가서 역사적인 어떤 그걸 갖다가 되새기면서 다시 인천 제물포로 오는 연어의 귀향, 뭐 이 적절한 어떤 표현 같습니다.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 이민이 시작된 곳이다. 그 역사를 보여주는 곳. 지난 2003년 해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이다. 지금 여기 섬이죠. 이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인천의 바닷가예요. 1902년 12월 121명의 최초 이민자들이 제물포에 모였다. 이들은 대한제국 정부의 권유에 따라 하와이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었다. 대한제국의 이민 공고문, 하와이의 기후, 노동 조건, 임금 등이 제시돼 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 같은 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그 노동력을 맨 처음에는 이제 중국인들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음에는 이제 일본인들 이렇게 채용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좀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한국인들을 새로운 이민의 노동력으로서 채용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민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물포에서 일본 선박에 오른 121명의 최초 이민자들은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겔리코로 갈아탔다. 최초 승선 인원은 모두 102명. 목적지는 미국령 하와이였다. 우리가 이제 하와이를 얘기하는 것은 하와이 이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근대적인 형태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 정부,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정부가 마련한 여권을 가지고 노동 이민 형태로 공식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와이 이민을 우리가 최초의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한제국 황제가 발행한 여권을 지녔던 최초의 이민자들. 대부분이 낯선 환경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모두 64회에 걸쳐 하와이로 진출한 7,400여 명의 한인들. 그들은 특히 후세 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최초의 이민으로부터 50여 년 후 하와이 이민자들은 고국에 놀라운 선물을 안겼다. 인천에 대학을 설립한 것이다. 맨 처음에는 한인 기독학원이라고 이승만 박사가 만든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판 돈, 그 돈을 가지고서 종잣돈이 됐습니다. 인천에 설립된 인하공과대학이 역사적인 그 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1954년 동포들은 인천에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했다. 학교 이름은 인천과 하와이 첫 글자에서 따왔다. 이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인하대학교. 고국에 대한 이민자들의 보답의 산물이다. 인하대 공대가 중심이 돼서 많은 산업 인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와이 동포들이 기초를 닦는데 큰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세기 말 인천은 전혀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다. 개항이었다. 초가집 50여 채의 작은 토구였던 제물포에 역사의 경랑이 몰아쳤다. 1876년 일본은 이른바 운요호 사건을 핑계로 개항을 강요했다. 조일 수호 조규에 따라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됐다. 물물교역 또는 뭐 교류를 하자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자기들이 볼 때는 아직은 그 유교주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 조선에 대해서 뭔가 먼저 식민지 쟁탈 또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사실은 컸습니다. 개항은 일본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다. 1883이라고 써 있죠? 일제는 정식 개항 1년 전에 이미 영사관을 준비했다. 자, 저 위에가 일본 영사관이 있던 자리예요. 지금 현재는 인천 중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882년에 개항이 되기 1년 전에 벌써 일본에서는 영사관을 여기다 지은 거예요. 일본 영사관을 시작으로 인천에는 청나라, 러시아 영사관이 속속 들어섰다. 이들은 영사관을 중심으로 조계지를 설정했다. 조계지는 치외 법권지역. 일본은 청나라 조계지 바로 옆을 선택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좁은 계단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청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서구 열강들도 조계지를 차지했다.
일본 조개지는 청의 2배였다. 일본이 10,000평, 청나라는 5,000평, 각국 서양 여러 나라에 만든 거는 14만 평. 위영적 규모는 14만 평의 외국인 조개가, 각국 조개가 제일 크지만 제일 요지는 이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개항한 인천은 이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됐다. 이를 잘 보여주는 제물포 구락부. 1901년 러시아 건축가가 설계한 서양식 건물, 최초의 사교 클럽이었다. 각국 대표들은 이곳에서 치열한 이권 다툼을 벌였다. 각 나라가 왔으니까 이권의 침탈을 두고 전기는 누가, 그다음에 뭐 철도 부설은 누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자 하니 그런 어떤 여유 공간, 또 차도 한 잔 마셔야죠. 그게 이제 제물포 구락부의 출발인데, 처음에는 1891년경에 그게 만들어져요. 그것도 사실은 서울보다 빨라요, 우리가. 열강들의 한반도 침탈을 상징하던 제물포 구락부. 광복 이후에는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사용됐다.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제물포 구락부. 역사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이 건물은 아주 유일하게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양관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공간은 아주 특별한 계층들만 들어왔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개항 이후 인천은 빠르게 변모해 갔다. 최초의 시설물들이 각지에 생겨났다. 근대식 구조물도 등장했다. 최초의 철도 부설도 개항 이후였다. 다양한 신식 문물이 도입되면서 인천의 문물 앞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초창기의 우체통 모습입니다. 소화전 모양인 줄 알아요. 소화전 모양 같죠? 진짜. 친구가 얘기했듯이 정말 소화전하고 닮았어요. 그죠? 이렇게 답사를 나오게 되면 실제로 계획도 세우고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보고 실제 와보면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인천을 좀 사랑하고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항한 인천은 급속하게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갔다. 1900년대 초 영사관 3개, 극장 2개, 은행 7개와 목욕탕, 교회, 호텔 등이 들어섰다. 대부분이 최초의 건축물들이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만든 100개의 스토리. 개항 시기의 최초 건축물들이 압도적이다. 인천의 시간은 예술로도 승화됐다. 오랫동안 인천을 소재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온 김광성 화백. 특히 그는 개항 시기의 인천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삼아왔다. 그의 붓끝에서 인천의 옛 모습들이 부드러운 수묵화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의 화폭에 펼쳐지는 격변의 개항기. 그가 유독 이 시기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건 전과 같지 않으리라. 딱 맞는 말이죠. 그 인천 근대 건축물에 이제 애정이 가서 그 인천 역사 관련 책을 탐독하고 인천 토박이들의 블로그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특정 건축물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지요. 인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탄생한 그의 작품들. 오래된 사진에 그의 상상력을 더해 인천의 역사적 장면들을 재현해냈다. 여기에는 그만의 특별한 기법이 있었다. 이 대불 호텔이 보이는 청일 조개지, 이 제물포항 풍경인데요. 요 그림은 그 원래는 그 요만큼의 그 이미지가 있었고 또 요만큼의 이미지가 있는 것을 요 창고가 유사하다는 걸 발견하고 이 붙여서 그때 활발한 개항장 상황을 감안을 해서 좀 왁자하게 그려본 그림입니다. 사진 속의 특정 건축물을 기준으로
마치 퍼즐을 맞추듯 완성해낸 그의 작품. 그의 화폭에 등장하는 근대 건축물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었다. 지금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인천 중구의 대불 호텔. 1888년 일본인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지금은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항 이후 대불 호텔 주변에는 근대 건축물들이 연이어 들어섰다. 당시의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 지금은 개항 박물관으로 변신해 역사 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제1은행을 중심으로 질비하게 들어선 일본 은행들. 당시 이곳은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지금으로 본다면 강남과 같은 거예요. 너무 비싸. 특히 외국인 거주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많이들 이제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서면 그게 벌써 눈에서 들어올 정도로 그러한 건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죠. 네. 개항 이전 조선시대 제물포는 인천 도호부에 속한 작은 포구였다. 개항은 작은 포구를 거대한 항구 도시로 변신시켰다. 작은 포구에서 국제 무역항으로 100여 년 남짓한 인천의 시간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요동쳤다. 전쟁의 포화가 한반도를 휩쓸 때 전세를 뒤집은 상륙작전의 현장도 인천이었다. 이어진 재건과 발전의 시간. 인천은 교통의 요충지로 떠올랐다. 경인선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었으며 1999년에는 인천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2001년에는 인천국제공항이 개장했다. 팽창과 발전의 속도는 빨랐다. 경제개발 5개년 기록도 그 인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공장이라는 건 오늘날처럼 뭐 환경을 존중한다든가 이런 꽃보다는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뭐 그런 식의 위주 공단이 있기 때문에 발전은 하는 대신에 좀 기형적인 모습으로 발전했다 하나도 과언이 아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의 팽창,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생겨났다. 가장 큰 충격은 원도심의 쇠락과 상권 붕괴였다. 동인천역을 마주보고 있는 송현 자유시장, 인천에서 가장 붐볐던 시장이 텅 비어있다. 과거에는 우리 인천 동구가 인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이 많이 커지면서 지금은 조금씩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쇠락의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도약할 기틀을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항 인천이 남긴 무거운 유산, 바로 인천 내항이다. 한때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으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인천 내항이 이제 5만 톤급의 선박이 이제 입항할 수 있는 그로스톤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이 5만 톤보다 더 커진 상태에서는 인천항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10만 톤, 20만 톤급 거의 이제 3만 TU라고 하는 컨테이너 중심 항만이 생기면서 인천 내항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능 축소로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인천 내항. 바로 그곳에서 근대의 기억을 미래로 바꾸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4월 7부두 곡물 사일로에 초대형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8명의 작가가 참여, 무려 100일 동안 진행된 작업이었다. 둘, 셋! 축구장 3배가 넘는 크기의 초대형 벽화.
기네스북에 등재되며 세계 최대의 벽화로 인증받았다. 인천 차이나타운 개항장과 함께 인천 관광 명물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형 벽화, 인천 내양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여망이다. 근대의 자산을 도시의 새 얼굴로 바꾼 사례도 있다. 인천 서구의 어느 건물 내부, 공장을 연상케 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그런데 이곳은 카페 등이 들어선 복합 문화 공간.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독특한 공간이다. 이곳은 1969년부터 약 40년간 가동되던 화학 공장이었다. 공장이 폐쇄되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생시켰다.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활용한 리모델링이었다. 저희도 이런 재생 프로젝트들을 해보면서 이게 꼭 새로 밀고 재개발, 그러니까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이제 능사가 아니고, 근데 또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살려야 되는 것 또한 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합의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거버넌스를 잘 만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버려진 시설물과 공장 등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 이들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사례를 잘 보여주는 곳이 있다. 북송포구 옆의 항미단길. 지금도 그물집과 선구점 등 어업과 관련된 오래된 점포들이 있는 거리. 그러나 어업의 중심이 연안부두로 옮겨가면서 이 거리 역시 버려지다시피 하고 말았다. 과거의 영화는 사라졌지만 일부 원주민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도 뭐 여기서 태어나갖고 있다 보니까 떠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아버님이 또 돌아가시고 그 추억 때문에. 그물집을 운영해온 유종대 씨. 그 역시 항미단길의 터줏대감이다. 그도 한때 빛나던 시기가 있었다. 뱀장어 새끼 시라시라고 일본 말로 시라시라고 조그만 것들 머리카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잡는 그물을 우리 미싱들을 5개 놓고 박어 사람이 그걸 다 대줬어요. 엘리베이터 안전망이라고 그것도 전부 다 내가 떠서라면 전부 다 공급해줬어요. 항미단길 역시 원도심 붕괴의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12군데나 되던 그물집이 지금은 2-3군데밖에 남지 않았다. 많은 어구점들이 길을 잃은 채 쇠락해가고 있는 항미단길. 이곳에서도 최근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어구점의 거리에 도자기 공방이 들어선 것이다. 제가 여기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걸 도착함으로써 저는 알게 됐어요. 여기 있는 장인님들한테 이 역사를 일단은 알리고 싶었어요. 항미단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거리를 살리기 위해 뜻을 모았다. 항미단길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거리 지도도 스스로 만들었다. 이 길을 막 만들어 가는데 이제 어느 분들이 그까짓 길이 뭔데 거기가 뭐라고 거기다 돈을 부냐 막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쓰시는 분도 있고 하셔서 우리 어른들끼리 합심해서 이 길을 다 망국기도 걸고 현수기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이렇게 해왔지 어느 관에서 이렇게 주신 돈이 없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세금을 쓴 적도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낡은 거리가 역사와 이야기를 품은 문화 거리로 변모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가로등도 확충돼 어두웠던 거리가 눈에 띄게 밝아졌다.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항미단길. 주민들 스스로 일궈낸 변화였다.
그 이게 무슨 큰 뜻이라든가 우리가 살려보자, 발전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것보다 우리가 행복하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오면서 그냥 따뜻한 마음, 기쁜 마음 그렇게 하자. 무역항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인천. 그러나 공장과 항구 시설물은 시민들을 바다와 격리시켜왔다. 최근 변화를 맞은 곳이 있다. 만석 화수해안 산책로. 항구의 철책선을 걷어내고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준 주역은 자치단체였다. 많은 공장들과 이 선박수의 조선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저희가 다시 바다를 좀 돌려드리자 하는 컨셉을 가지고서 저희가 산책로를 좀 조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조성된 약 1.5km의 산책로. 앞으로 더 확장될 예정이다. 개항 이후 성장과 쇠퇴의 곡선을 그려온 인천항. 시민들의 삶 또한 인천항의 성쇠와 함께했다. 특히 인천항 인근의 작은 포구들은 항구와 주변 시설물들 탓에 육지 속의 섬처럼 남아야 했다. 고립과 소외의 공간이었다. 선진국은 항구 옆에서 사면 어떠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나는 여기 살아서 행복하다라는, 특히 시드니라든지 옛날엔 무역항인데 진수공원으로 바뀐 곳을 가보면 시민들이 사랑하는 항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천항은 시민이 사랑하는 항구가 아직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민이 사랑하는 항구는 어떻게 가능할까? 인천항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인천항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암스테르담 북쪽 조선소와 선박 수리회사가 있던 곳. 80년대 조선소가 파산하면서 이곳은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뜻밖의 변화가 시작됐다. 젊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을 찾기 시작하면서였다. 그들은 버려진 이곳을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And at the same time, a lot of artists looking for space where they could create found this area where they could experiment. So this was the terrain where a lot of illegal rave parties took place, a lot of experimental theater or very experimental festivals started to happen. 그러자 암스테르담은 이곳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새로운 인테리어 대신 현장에 방치돼 있던 시설물들을 그대로 활용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NDSM stands for pioneership, stands for creativity, for a vibrant atmosphere, for off the beaten track. So street artists feel safe to employ their art here on every building on the terrain. Sometimes not very handy, but it's part of the atmosphere. It feels very liberal in a way, and that adds a value. 암스테르담의 얼굴을 바꾼 또 다른 곳, 바로 이스턴 도크랜드다. 지금은 말끔한 현대 도시의 면모를 보이는 항구, 성공적인 도시재생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증가하는 교역량을 감당하지 못해 항구 기능이 쇠퇴했던 곳. 90년대 초 암스테르담시가 개발에 나섰다. This whole redevelopment took about 30 years to completion, and it's massive. It's a big part of the city of Amsterdam, but we did it phase by phase, and with a big emphasis on green and water, and what we call a gezellige stad, which means a city that's nice. We have one of the most famous jazz theaters. There's a very famous outdoor bar. 개발에 대한 이들의 원칙과 방향을 잘 보여주는 곳이 있다. 둥근 지붕이 인상적인 대형 구조물. 이곳은 가스 저장고였다. 그러나 1960년대 네덜란드 북부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자 다른 지역에 저장고가 생겼고 이곳은 폐쇄됐다. 리모델링은 90년대 시작됐다.
My idea was to keep it as simple as possible. So to keep the floor, to keep the walls, and to actually don't put anything in it. Make the space look like it was and it has always been, and make it stay like it is, because this empty space makes people more possibilities to be creative and to fill it in their own ideas. So later we have so many different events here. 원형을 유지한 친환경 리모델링은 대성공이었다. 가스 저장고 주변 건축물들도 옛 시설물을 활용, 다양한 문화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옛것을 활용한 암스테르담의 재개발 전략은 기대 이상이었다. That was a huge success. So we invited people from Amsterdam to come here, to rent those buildings, to use them to make art, but we also invited people to organize events. And then we saw that an area like this, which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the rest of the city and has these nice old qualities with these old buildings, etc., etc. 이제 한 해 수백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된 암스테르담의 문화 공간들. 유산과 아이디어가 만나 새 가치를 창출해냈다. 과거가 미래를 창조한 것이다. Very different from what it used to be, but now there's more life and there's something to do here, so it's better than what it used to be, I think. If you demolish it, well, you can let it blend in with the rest, keep it for later generations, and it's all monumental also. It's our heritage. 모두 6개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스턴 도크랜드 개발. 30여 년 만에 쇠락했던 항구가 완전히 탈바꿈했다. 성공적인 변신에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 First and foremost, take care about your heritage. If it's a docklands area, treat it like a docklands area. I think the second success factor is we redeveloped also with the city of Amsterdam, with the people that live there. Asked them what they needed. We changed our plans a few times to give more emphasis on housing and on food and beverage, restaurants, a lot of greens, because that's what people need. And I think one other thing that really took on the transformation was placemaking. 도심 공동화와 상권 붕괴에 직면한 인천의 원도심. 그곳에서 재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바로 개항로 프로젝트였다. 지난 2017년부터 이창길 씨가 대장을 맡아 진행해온 개항로 프로젝트. 민간 주도 도시 재생 사업이다. 카피가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 어른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어른들 한 자리에서 50년, 60년 동안 했던 방식, 손님을 대하는 태도, 음식. 근데 이렇게 50년 했다는 거는 누구 입에 맞으니까 여태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른들과 같이 해야겠다. 왜냐하면 카피가 안 되니까. 이창길 대장은 개항로의 오래된 점포들에 주목했다. 신포동에서 배다리까지 약 1km의 개항로에는 40년 이상 된 노포가 60여 개나 있었다. 옛날에는 여기가 제면소였습니다. 제면소. 그래서 그 면을 가지고 지금 잔치국수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집입니다. 아들하고 며느리입니까? 예, 아들하고 며느리, 가운데는 어머니. 재미있는 게 남편은 종업원이었대요. 근데 사장이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종업원이 너무 열심히 해서 제면소를 종업원한테 물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노포를 이끌어온 이들의 깊은 연륜과 스토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었다. 이창길 대장은 이를 개항로 프로젝트에 담아낸 것이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도 많으신데 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른 보면서 아 나도 저 나이가 됐을 때 나보다 한 50살 어린 친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들죠. 지금도 문을 열고 있는 개항로의 어느 간판점. 이 점포의 주인인 전종원 대표. 지난 50년간 바로 이 자리에서 목간판업에 종사해왔다. 목간판업은 전원공예사다. 배다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내가 선제해 돼가지고 좀 많이 했습니다.
지난 날을 보여주는 사진과 상패들, 그의 외길 인생을 말해주고 있다. 이게 다 선생님이 작업하는 것들인가요? 네, 찍어놓은 거죠. 전종원 대표가 붓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써내려간 개항로 세 글자. 그의 필체는 개항로 프로젝트의 브랜드가 됐다. 개항로의 또 다른 노포.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점포의 최명선 대표. 예전에는 극장 간판을 그렸던 화가였다. 이 거리에 이름을 딴 맥주, 그 모델이 바로 최명선 대표다. 개항로의 어느 통닭집. 널찍한 마당을 가진 이곳 역시 이른바 핫플레이스다. 이창길 대장이 지인들과 함께했다.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오늘 자문을 구하려고 뵙자고 한 겁니다.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 관련해서. 꽉 찬 고속도로를 오다가 인천에 들어와서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거는 신의 기적인가 싶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깜짝 그래서 기사님한테 동인천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물었을 정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여기 오니까 또 이렇게 사람이 또 많네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 나누는 건 이 동인천의 이 풍경을 여기처럼 만들어내는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이 방문한 맥주집. 1937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 지붕만 헐고 층고를 높여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든 공간을 만들었다. 어느 정도 개조한 거예요? 거의 그대로죠. 네, 그대로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바꾸고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오래됐는데 좋은 거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살리는 거죠. 네. 개항로 프로젝트가 만든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개항로의 어느 양조장. 양조 시설을 갖추고 직접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박지훈 대표. 그는 이 거리에 이름을 딴 특별한 맥주를 만들었다. 조금 더 인천스럽게 맥주를 만들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위치가 구도심이고 여기는 오픈 매장이 한 60여 개가 되시고, 그리고 100년 가게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49개나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같이 협업하고 같이 상생하고 그 부분을 좀 맥주에 녹여서 맥주를 만드는 그런 방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신구 세대의 협업으로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둔 개항로 프로젝트. 도시 재생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런던과 뉴욕과 도쿄, 서울과 이런 도시와 어깨를 나란하고 경쟁을 한다고 치면 인천만이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전 그런 것들이 인천만이 갖고 있는 게 산업유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산업유산을 어떻게 2023년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컨텐츠를 바꿔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봤자 롯데타워보다 인프라를 갖출 수는 없잖아요. 잠실의 인프라를. 그러면 인천만의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북한, 남한 신앙들이 지난 2월 인천 중구의 자유공원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제물포 르네상스 보고대회였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의 새로운 선택이었다. 도시 기능이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그 중심지 기능이 외곽으로 다 이전하고 지금 현재는 쇠락기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옛날의 영광을 되살린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중동구 지역의 핵심 지역으로서 다시 한번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문화관광 경쟁력 향상, 노후산업 고도화, 그리고 인천 내향 개발을 통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것이
제물포 르네상스다. 4대 분야 중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이 있다. 바로 인천 내항 개발이다. 시민들 역시 오랫동안 인천 내항 개발과 개방을 갈망해왔다. 항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인천 신항이 그 기능들을 이어받게 될 것이고, 지금의 이제 내항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인천이 이제 바닷가에 살고 있지만 해양 경험을 별로 갖지 못한 게 인천 섬으로나 가야 이제 그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4월 매우 의미 있는 협약식이 있었다. 인천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인천 내항 개발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로써 장기 프로젝트인 인천 내항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내항 기능이 폐쇄가 되려면 저희가 예상하건대 한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변 공간을 창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협의가 시작이 됐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시간을 열어갈 제물포 르네상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인천 내양 팔보두의 상상 플랫폼. 45년 동안 곡물 창고로 사용되던 곳이다. 길이 270m의 초대형 건물이 복합 문화시설로 변신하고 있다. 인천이 300만 시민이 사는 거대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불균형 성장 발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함께 복합적으로 융합돼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같이 내주시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신을 앞두고 있는 인천 내양의 상상 플랫폼. 미리 보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한 결실이다. 지난 6월 이 상상 플랫폼 광장에서는 기발하고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다.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몰려든 행사, 1883 맥강 파티, 즉 맥주와 강정 파티였다. 1883은 인천이 개항되던 해. 내외국인 약 3,000명이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이 축제에 참가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여러분 마음껏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대표 먹거리를 즐기는 1883 맥강 파티. 대성황을 이뤘다. 2016년도에 중국 기업을 유치해서 6,000명을 월미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는데 앞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1883 맥강 파티는 인천의 대표적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인천 고유의 콘텐츠들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덕분에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We decided to come to visit just in Xi'an for the first time, and yeah, first experience for sure. 我觉得就通过那个景点，其实我觉得还挺好的，就是但如果没有这次活动的话，其实我是不知道这个景点的。 개항 140년. 인천은 개항의 역사를 제물포 르네상스로 잇고 있다. 미래 인천의 시간을 열어갈 제물포 르네상스. 이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어가는 장기 프로젝트다. 인천의 어느 초등학교,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로 1907년 개교했다. 이 학교에는 1924년에 지은 옛 건물이 남아있다. 이에 차관 학교는 건축 창의 체험교실이라는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옛 건물을 활용한 수업인 것이다.
직접 현장도 방문하는 건축 창의 체험 수업. 어떤 수업 효과를 기대했을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이것을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좀 더 명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모형도 만들어 보는 등 특별한 체험을 한 아이들. 반응 또한 고무적이었다. 문화재관이라는 곳을 새롭게 설계하고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즐거워했고 약간 친구들끼리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재미있어 했습니다. 옛 건축물을 활용한 특별한 수업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계승을 이해한 아이들. 나름의 인천을 그리고 있었다. 제가 인천을 만약에 만든다면 인천은 너무 화려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너무 단순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과 연관을 지어서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인천의 약간 장점들을 활용해서 인천을 새롭게 디자인해보고 싶어요. 치밀한 계획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세대를 잇는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르네상스라는 것은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자는 건데, 그럼 과거에는 이제 항구가 무역항으로서 영화를 누렸지만 이제는 항구가 그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시기면 분명은 합니다만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자원은 정말 카피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가 100년, 200년 된 산업 자원을 어떻게 갖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산업 시대가 저물고 있고요. 아마 인천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거는 부시고 어떤 거는 새로 줘야 될지를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일들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항으로부터 140년. 인천은 그 중심에 서서 우리 근현대사를 견인해왔다.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로 제2의 개항을 앞두고 있는 인천. 미래 인천의 시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